지금 너무 화랑이에요. 지금 꼭대기에 온 거 아닌가요?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뭐 대답하면 이거 썸네일로 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감을 잡으셨어요. 자, 같이 존재한다. 계산 가능하다. 통일된 대답. 주식 투자의 운과 실력, 결국은 마음이다. 주식하는 마음. 홍진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주식하는 마음 읽으면서. 제가 했던 질문이 다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질문이었구나. 인생 낭비하지 마요. 좀 팩트 체크를 해서 좀 마음이 더 아플 텐데 네. 주식 관련된 체크 다룰 때 네. 전문가들 나오시면 꼭 그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 질문이 여기 모여 있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질문들이. 네. 자, 1번. 네. 뭐 사야 돼요? 지금 사요? 이런 질문들이 왜 쓰잘데기가 없는가.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지.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바닥은 어딜까요? 언제 들어가면 되나요? 멋있는 질문 아니에요?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이런 네, 거. 네. 예.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뭐 사달라는 거, 뭐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인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되게 다 쓸모없는 네. 우문들이다. 지금 너무 화랑이에요. 지금 꼭대기에 온 거 아닌가요?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뭐 대답하면 이거 썸네일로 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감을 잡으셨어요. 썸네일은 지금 꼭대기인가요? 지금 멋진가요? 네. 꼭대기인가요? 가도 네. 되나요? 네, 네, 얘기해 일단은 이런 질문들이 무의미한 이유는 대답하는 사람도 못 맞추기 때문에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일단 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대답하는 사람도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좀 황당하긴 하잖아요. 아니 주식 전문가라며.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아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냐 이렇잖아요. 피터 린치가 설명을 한 게 참 좋은데 일단 뭐 제가 포트폴리오에 30종목이 있다 치고 그 30개가 다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실제로 오르는 거는 뭐 한 반반이면 땡큐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주식이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분산이 돼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뭐 종목을 찍어서 알려달라. 그러면은 30개 중에 누가 오를지는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알려달라. 그럴 거면 돈을 맡기시던가. 네. 그 문제는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문가도 자기도 잘 모르고 자기도 내일 되면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에 있는 30종목을 그냥 다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이게 바뀌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추천하고 그냥 내일 팔았어.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이 안 되려면은 내일 팔 때마다 또 저는 이거 오늘 팝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거면 맡기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믿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귀찮으니까 투자 자문업이나 펀드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 믿으니까 이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다 맡기겠다. 네. 그럼 믿고 맡기면 그냥 저는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여기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AS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좋아요? 일단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긴 해요. 뭐 사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어쩔 거냐. 그 다음날 그냥 추천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괴로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누구하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히 업계 사람들하고는 하고 그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소화가 되니까 내가 그냥 몇 마디 던진다고 해서 이거 안 믿거든요. 네. 그냥 안 믿고 자기가 알아서 소화해서 뭐 홍진채 또 뻘짓하고 있네 이러면서 저 주식은 안 사야겠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소화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 요리사가 되게 맛있게 요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재료 못 썼어요.
근데 만약에 나도 요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식재료가 되게 특이하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걸 물어보면은 듣는 그 요리사도 신이 나죠. 근데 자기 비법이면 좀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지만 네. 아무튼 뭐 원활하게 얘기가 오갈 텐데 제가 아무것도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리를 먹고 맛있어요. 이거 재료 뭐 썼어요? 이 질문은 요리 실력이라는 거를 배제한 질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식재료만 가져와서 그냥 때려 넣으면 이 요리가 뿅 하고 나오겠지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식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다듬고 불 강도 어떻게 하고 어떤 타이밍에 뭘 넣고 뭐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손맛. 네. 네, 손맛. 음. 그런 거를 다 무시한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그 실력이 있는 분은 재료를 적당한 걸 쓰더라도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그러니까 되게 좋은 요리 재료를, 저는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재료를 저한테 갖다 준다고 해서 제가 좋은 요리 만들어낼 수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료를 계속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가분들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마 모르니까 그래, 맞아요. 이렇게 수준별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네. 게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너무 웃긴 그 이제 되게 팩트니까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계세요. 그분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사야 돼요? 투자용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전공 분야가 아니면은 정말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웠었어요. 맞아. 한두 명이 아니셨어, 이제. 근데 되게 그럼 대부분 어떻게 그랬었거든요.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까? 질문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분께서 질문 안 그래서 저는 그냥 받으시겠다고요?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명쾌한 거야. 확실한 거.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도 있고 시기도 있고 목적도 다르고 뭐 어떤 용도로 하시는지 모르니 그걸 맞춰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는 것들이지 그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요거 언제 얼마에 사셔갖고 언제 어째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 들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출 수도 없고요. 예. 근데 되게 좀 재밌는 거는 누구나 다 처음에 이렇게 전문가 만나면 그 질문부터 자연스럽게 너무 하고 싶어. 아니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뭔가는 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조차 모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그게 다인 거예요. 뭘 사야 돼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써머리를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셋을 요약해 주세요. 요약만 그냥 딱 핵심만 음. 바로 알려주세요. 다른 공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책에 물론 나와 있지만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최소한 내가 답을 얻어가려면 어떤 정도의 내용 정도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최소한의 기준 이 정도만 좀 알려주셔도 되게 질문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자 제가 지금 딱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네.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딱 그렇게 짚어주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 책의 그러니까 로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질문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었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내가 개량할 것인가. 그래서 방금 드리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질문으로 형태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빠중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다가 그 멘트가 있었어요. 목적이나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나도 지역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기가 좀 되게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하면은 일단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세요라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1% 올랐어요. 그러면 역시 반복되잖아요. 예. 그리고 1% 떨어졌어요. 그러면 홍진채가 추천해서 샀는데 뭐야. 그래서 1% 떨어지면 뭐야? 1% 오르면 역시 다음에는 또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닌 거고 질문을 개량을 해보자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바이오 인더스트리가 되게 좋아 보인다.
바이오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뭐 한국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바이오 산업으로 많이 가서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라이센스 아웃 건들을 보니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성과로 가시화가 되어가는 중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되게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다음 달에 라이센스 아웃 나올 회사 하나 찍어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그럼 누군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또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어떤 회사가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좋을지는 내가 찍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좀 그래도 바이오가 되게 잘 될 것 같기는 하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은 뭐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뭐 이런 ETF가 있어요. 그걸 사면 물론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회사는 커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한국 회사들이 바이오 쪽에서 좀 과거보다 입지가 좋아지고 돈을 더 잘 벌게 되고 이런 거는 좀 높은 확률로 쫓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만약에 막 사고치고 아니면 이게 다 허상이었어. 뭐 이렇게 돼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쨌거나 그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이오 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만 조언을 들은 거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자기가 지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답변을 해준 사람이 뭐 바이오테크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바이오텍이 아니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 전에 조선이 화랑인데 조선주 뭐 좀 사고 싶다. 뭐 사면 되냐 했을 때 디지털 조선 사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실제로 디지털 조선이 엄청 올랐어요. 조선 화랑일 때. 네. 아무튼 이거는 답이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질문자의 목적이 명확하고 질문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맞다 틀렸다를 구분할 수 있는 답이 존재하는 거고. 네, 뭐 코스피 전체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코스피 200 사시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좋은 질문의 한 형태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사면 돼요? 삼성전자 사세요. 뭐 이거는 좋지 않은데 제 생각에 삼성전자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되게 높고 근데 최근 2년 동안 다운 사이클이었는데 이러이런 이유로 이제 업 사이클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전자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백신 나오고 나서 신흥국으로 좀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부터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코로나 종식이라는 아이디어로 삼성전자 사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어때요? 네?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고요. 네. 죄송해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뭔가 네. 이렇게 큰 범위에서 질문하지 말고 좀 자기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포함해서 내 자산 현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개 더 같이 던져줘야 들으시는 분들도 답변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갈래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개인화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도 수월하다인 네.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먼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바라는 그런 식의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답변을 해주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을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게 이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면 뭐 여기가 뭐 내재 가치가 있냐 뭐 이런 소위 그냥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제대로 된 이해를 상대방에게 시켜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뭐 가격과 가치도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지부터 시작해야 좀 상대방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듣는 분도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격이라는 것도 아까 가치라는 얘기를 조금 던졌는데 가치라는 게 존재는 하겠죠. 그리고 그게 뭔지도 우리가 정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던져야 될 질문이
계산 가능하냐? 음. 만약에 계산 가능하다면 하나의 통일된 답안을 낼 수 있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네.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자 같이 존재한다. 계산 가능하다. 통일된 대답 아니다. 네,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통일된 대답은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가격에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거죠. 파는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팔고 사는 사람은 싸다고 생각하니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트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 사람마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물론 또 가치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가격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걸음은 될 수 있지만 마지막 걸음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 질문으로 종결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일단 나만의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한 질문인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다른 사람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거고요. 가치평가에 대한 환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깊이 있는 밸류에이션 기법, 가치평가 기법을 알고 있을 거야. 네. 그걸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러면 나도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지. 이런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진짜 깊이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엄청 두꺼운 책들을 읽고 막 했는데 했더니 남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네, 진짜 공부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에즈워스 다모다란의 뭐 기업 가치 평가 지금 그 책 번역본은 아마 절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맥킨지에서 나온 책이라던가 그런 가치 평가를 진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어요. 공부해 보셔도 돼요. 네. 뭐 권장하진 않는데, 사용할게요. 네, 네, 진짜 그 교과서 사이즈 아시죠? 이 정도 사이즈의 두께 막 이만하고 막 그런 건데, 막 연습 문제 풀고 막 그런 건데, 아무튼 결국은 그러니까 그 공식에 넣는 변수들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값들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치평가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남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게 주관적이지 않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정말 가치평가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여기 나와서 막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얼마입니까? 해서 뭐 89,260원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자. 네, 그러면 자 89,260원 딱 가서 이제 멈추고 더 이상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팔아야죠. 그쵸. 다음에 도달하면 팔아야죠. 그쵸. 자, 근데 이 방송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고 이 대답을 한 사람이 가치평가의 신이라는 거를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89,260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가격 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갈 텐데 왜 사? 안 네, 사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쵸. 네. 그럼 누군가는 그 전에 팔 거잖아요. 그렇죠.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전에 팔려고 할 거잖아요.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재밌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러면은 의심이 생기겠죠. 아니 89,260원이라면서 왜 89,260원까지 안 가는 거야? 왜 8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쟤 못 믿겠는데? 틀렸네? 하면서 아니, 사실 7만 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사실 15만 원이야 라고 또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자 이 가치평가의 신이 나와서 89,260원이라고 말을 했건 안 했건 말을 하기 전과 이제 다름없는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자 가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같아서는 15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열띠게 네, 그 네. 가치평가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고 또 사고 막 네. 덤벼들 때도 있잖아요. 네. 어떨 때는 막 피해서 도망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빠지면 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릴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던져야 될 질문은 사람들이 자 지금 이 시장에 끼어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부를 많이 하느냐 아니냐, 차트만 보는 사람들이냐,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냐,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고, 자 그러면은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되면 팔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PER이 13배인데 과거 10년 동안 8배, 13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지금 고점이네. 그러면은 13배 되면은 이제 좀 박스권을 형성하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팔려는 사람이 많겠구나. 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네, 혹은 13배를 뚫고 올라갔다. 14배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치 평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 안 들고 있겠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모멘텀 플레이라던가 차트 보고 사는 사람들, 혹은 되게 성장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을 팔까? 그러면 차트가 꺾이면,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이면 차트가 꺾이면 팔겠죠. 그러면은 차트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어떤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은 와르르 밀어낼 거니까, 그러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한 70% 정도 완성됐을 때 나는 주식을 3분의 1 정도 덜어내겠다. 뭐 이런 식의 내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주식 ETF를 사자. 머리 아파. 모르면 그냥 네. 시장을 사라. 음. 근데 진짜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내가 뭔가 분석을 해보겠다, 주식을 공부하겠다 달려들면 들수록 가격에 대한 생각도 너무 많아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여기 시장 참여자들이 누군지부터 어떻게 파악할 거야. 여기부터 시작도 막막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대로 분석돼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리라는 장담도 할 수 없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서 하면 할수록 그냥 괴롭네. 저는